번째는 인종주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라고 하는, 즉 인종주의가 서양 문명이 가지고 있는, 즉 서양 근대 문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산물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서양의 근대 학문이 성립되는 과정의 그 발자취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여러분들께 인종주의에 대한 관심을 조금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 5월 25일에 미국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운동이 한참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흑인들의 그 외침, 놀렸던 사람들의 외침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내가 백인인 것이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특권이었구나, 그 특권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백인이 다시 또 억압을 받아야 하는가, 백인이어도 괜찮다, 왜 백인에 대해서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가에 대한 사실 백래시 같은 거죠. 이런 움직임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이후에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유럽의 맥락에서는 식민주의를 강하게 경험했던,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들이죠. 그 국가들에서는 식민 지배와 관련된, 또 나아가서는 노예제와 관련된 동상들이 파괴당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네, 이 슬라이드는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운동이 1960년대에 흑인 민권 운동이 있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흑인의 인권에 대한 개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2020년을 맞이한 오늘날 무엇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반성을 나타내는 타임지의 표지겠죠. 한국에서도 물론 연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동상의 파괴라든지, 동상에 조지 플로이드의 얼굴이 새긴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소위 발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식민주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 이제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동상을 파괴한다든지, 또 영국에서는 브리스톨에서 노예 상인이었던 에드워드 콜스톤의 동상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 동상이 결국 이제 박물관에 가야 한다라는 논의가 이어진다든지, 또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 국왕이 콩고에서 노예무역, 노예제를 하고 굉장히 잔인한 학살을 했죠. 그 레오폴드 2세의 동상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식민주의의 역사, 노예제의 역사, 인종주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유럽과 미국, 서구에서의 지난 역사에 대한 역사의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종주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인종주의,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근데 오래됐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모양으로 변주되고 새로운 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세기에는 고전적인 인종주의가 바로 이제 피부색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생물학적 인종주의,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신인종주의 혹은 인종 없는 인종주의라는 이름으로 피부색, 생물학적 특징이 아니라 문화라든지 종교라고 하는 다른 요소를 들여와서 인종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인종으로 구분하고 차별하기 시작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 서구 문명과 나란히 진행되었다. 근대 서구 문명과 인종주의는 쌍둥이, 쌍생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종주의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 문명에 깊숙이 내재한 문제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프랑스 혁명이 보편적인 이념을 말하고, 자유와 평등과 우애를 말하고, 모든 사람의 법 앞에서 평등할 것을 선언하지만, 사실 프랑스 혁명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는 바로 유색인이나 노예나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선언하지 않았다. 비로소 선언이 나오고 나서 그 선언에 그들의 권리가 빠져 있음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뿌리는 굉장히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종에 대한 담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담론이 인종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고정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크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영어에서 이제 레이스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고요. 원래 레이스의 라틴어 어원은 가계, 혈통,
종류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초반에는 동물의 혈통, 품종을 말할 때 쓰였던 언어이고요. 이 언어가 유대인이나 무어인에게 쓰이게 되고 점점 확대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류를 인종으로 나눌 수 있다. 인류를 뭔가의 기준으로 분류해서 나눠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최초의 인물은 프랑스의 베르니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메리카라고 하는 새로운 대륙을 유럽인들이 소위 발견하고 거기서 도착하고 정복을 하게 되면서 아메리카로 표상되는 새로운 세계, 즉 유럽인들이 아닌 비유럽의 세계가 열등하고 문명이지 않은 문명과 반대되는 야만이고 또 남성과 반대되는 여성으로 표상되기 시작했고 이런 어떤 왜곡된 관계, 불평등한 관계의 접촉이 계속해서 재생산되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린네의 분류학 그리고 뒤에 나오게 될 빈켈만의 미학 이런 학문들이 사실 이제 19세기까지 19세기 후반 20세기에 와서 학문이 완전히 분화되고 각 분과 학문으로 전문화되기 이전에 학문이란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통합하고 있는 자연 철학이나 자연사나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18세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18세기에 분류학의 대가였던 바로 칼 폰 린네, 스웨덴의 식물학자이죠. 오늘날도 사용하는 동식물의 이명법, 속명과 종명의 두 가지를 써서 동식물의 그 명칭을 말하는 이런 분류학을 체계를 잡은 사람이 바로 린네인데요. 린네는 분류학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을 피부색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린네가 4대륙, 4개의 대륙에 있는 각각의 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다름을, 차이를 기준으로 무언가 분류를 해보려고 했을 때 린네의 눈에 가장 뚜렷하게 보였던 기준은 바로 피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린네가 피부색으로 인간을 아는 최초의 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린네가 그렇다고 해서 인종을 구분해서 차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서양의 어떤 정상적인 학문의 발달 과정, 학문의 형성 과정에서 바로 이런 피부색이라고 하는 요소가 학문에 끼어들게 되는 과정을 린네는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린네의 자연의 자연의 체계에서 인간의 분류에 해당하는 부분의 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린네보다 조금 더 뒷시대 인물인데 네덜란드의 해부학자이죠. 피터르 캄페르 같은 경우는 인간을 분류하되 안면각의 각도, 즉 코와 입이 얼마나 튀어나왔느냐의 각도로 인간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줄 세우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해부학자인 캄페르의 의도는 자, 모든 인간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안면각의 각도로 줄을 세울 수는 있지만 여기에 어떤 뚜렷한 우열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런 도해, 그 캄페르의 연구의 결과물인 도상의 그림을 계속해서 이것이 재생산되었을 때는 바로 줄 세우기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인종론에서 인종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큰 역할을 하고 말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빈켈만의 미학인데요. 여러분 이제 미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철학의 한 분야이고 이 당시에 자립한 학문으로서의 미학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약간 학문의 시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요하임 빈켈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주의를 말할 때 인종주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나 고전적인 인종주의는 시각에 의존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즉 눈으로 보이는 것, 나의 눈으로 남을 보았을 때 나와 다른 차이가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바로 인종주의를 만드는 큰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시각으로 보았을 때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열의 판단도 있고 미적인 가치 판단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열의 판단과 미적인 가치 판단, 즉 아름다운 것이 더 우수한 것이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열등한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같이 연결되게 되면 바로 빈켈만의 미학에서 보는 것처럼 즉 유럽인의 원류라고 생각되는 그리스인들의 하얗고 아름다운 몸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네, 그 기준을 삼아서 그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백인 우월주의의 근거를 형성하게 되고, 이 백인 우월주의 문화는 상당히 색채가 있는 것, 알록달록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것을 열등한 문화로 보는, 원시의 문화로 보는 그런 경향과 결합하게 됩니다. 일종의 색채 공포증이 유럽 문화, 서구 문화에는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바로 빈켈만이고, 빈켈만이 찬양했던 아폴로 벨베데레의 상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빈켈만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조각들이 사실은 채색되어 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건 나중에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밝혀낸 것이고,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도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빈켈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확대해서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컨대 서양에서 인종론이라고 하는 린네의 분류학과 빈켈만의 미학, 이것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서 인종론을 만들어내고, 이 인종론이 바로 당시 정치 상황과 결합하면서 인종주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파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회자로서 2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유튜버들이 올리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면 교육가서는 서양의 인종주의는 다름을 인식함을 통해서, 결국 지구화라고 하는 우리가 대항해 시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그 전에 인종주의가, 서양의 인종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서양 안에서는 차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되는 1492년에 콜럼부스가 출발을 하잖아요. 아메리카. 물론 본인은 아메리카인 줄 몰랐지만 나중에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그걸 알게 되지만, 그 콜럼부스의 그 아메리카를 향한 출발과 이베리아 반도에서의 이슬람 세력을 최종적으로 몰아내는 리콘키스타라고 하죠. 국토 수복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리콘키스타 운동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답을 드리자면, 유럽 내부에서 소위 유럽에 들어와 있던 이슬람 사람들, 무어인들, 또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그 리콘키스타가 일어나던 그 무렵에 또 동시에 진행된 것이 바로 유대인에 대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을 추방하는 것, 즉 기독교인들의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오버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타자들, 내부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과 무슬림을 몰아내는 것과 외부에 서로 인종적인 타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같이 중첩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와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그 최근의 인종주의는 피부색이 아니라 종교,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다면 서양 세계 내에서 나름대로 분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서 나름대로 분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를 추정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현대의 인종주의는 피부색이 아니라 문화와 혹시 종교, 이런 요인과 연결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인종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근대적인 것이고 근대 문명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편인데, 사실 더 거슬러 올라, 이건 민족에 대해서 보는 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족이 더 정근대에도 근거를 갖고 있고, 인종이라는 것도 정근대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근대에 전혀 요소가 없던 것이 근대에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근대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던 것이 근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체계화되고, 그것이 서구인들이 갖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이제 강조할 수 있는 편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수많은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인종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뿐만이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어떤 생활 양식이 다르고, 차이의 어떤 무한 N개의 차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권력 관계가 붙는 거죠. 누가 힘을 가지고 그 차이에 대해서 그 차이를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같이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의 차별의 이데올로기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상에서 질문이 지금 폭발적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거의 정리가 어려울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눈에 띄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인종차별을 넘어서 그 동물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면 동물에 대한 차별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제 인종이라고 제가 쓰고 있지만 저도 더 나아가서는 이 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한 종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단일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이나 유전학의 대체적인 합의이고 그 단일 호모사피엔스 종을 굳이 종으로 나누어서 뭔가 차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문제의 방향을 틀면 인간도 종이고 다른 생물들도 하나의 다 종인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만이 유일하고 인간만이 중심이 되는 세계, 이 지구의 주인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차별, 다른 종을 차별하는 인간이라는 종, 이런 의식을 당연히 가질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아직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는 아직 없지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육체적 고통을 느낀다. 동물도 웃고 동물도 울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근대 생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탐구했던 영역이죠. 다윈 같은 사람도 동물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당연히 고려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유튜브가 올려온 질문인데요. 인종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름에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다름이 두려움이 돼야지만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이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다름이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어쩌면 각 문화권마다 사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름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게 의견이 왔습니다. 네, 인종주의의 출발을 이제 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감정의 역사라든지 혹은 본능의 역사 이런 것과 관련된 영역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과 다른 존재, 그러니까 낯선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은 사실 두려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낯선 존재에 대해서는 일단 몸을 움츠리게 되고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부터는 그 존재와의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맥락에서 누가 힘을 가지고 누가 힘을 가지지 않고 혹은 평화롭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무기를 들고 이루어지는지 온갖 그 맥락들에 따라서 그 두려움이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지는 굉장히 서로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아메리카라고 하는 판화잖아요.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아메리카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그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구와 비서구의 만남은 즉 서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비서구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상태라고 서구인들이 함부로 추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는 폭력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짚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식민주의의 문제라는 겁니다.